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다시 한번 기술직에서 취업을 위해 Job Description에 나오는 직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죠. 땡땡땡 테크니션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구인 모집 광고를 볼 때 대개 사람들은 이 포지션을 Entry Level이라는 신입, 많게는 5년 정도의 경력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능력이나 경력의 신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장 경력을 쌓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처럼 일반 사원, 대리, 팀장, 과장, 부장 순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 어느 때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이 된다면 매니저직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직급이 테크니션인 경우가 많고 이후 한 단계 상급으로 테크놀로지스트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애널리스트의 직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가 애널리스트라는 잡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7년 이상 15년 정도의 경력을 쌓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 이후의 직급은 매니저로서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하기보다는 관리 직급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에서 기술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전문가 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직의 구인 광고를 보면 가끔 must be an eligible of membership of 땡땡땡 이라고 하여 특정 협회의 멤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건설 분야의 각종 분야, 예를 들어서 배관이나 전기 배설, 토목 관련 기술, 컴퓨터 엔지니어링, 환경 계열의 수질 정화 같은 분야에서 컬리지 디플로마를 따면 OSET이라는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이라면 기능사가 되겠군요. 그 협회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타리오주의 컬리지를 졸업했다는 뜻이고 또 어느 정도 직업 경험 혹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코업이라도 쌓았을 테니 OSET 멤버라면 이 포지션이 요구하는 스킬을 만족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구인 광고의 조건으로 내거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엔지니어링 출신이라면 관련 면허를 딴 후에 Professional Engineers Ontario 협회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도 초급 단계에서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몇 년의 경력을 쌓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한국의 기술사에 해당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임을 증명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철인은 설계 도면을 비롯하여 각종 서류에 찍을 수 있고 또 자신이 프로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증명과 함께 자신이 한 작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변호사와 같은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개런터, 즉 보증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함에 PENG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의사들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보증받은 사람으로 통하게 되고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식 개런터로서의 자격도 주어지죠. 이러한 전문가 협회의 역할은 캐나다 사회에서 반강제적이면서도 절대적인데요.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를 하여도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도 자신들의 협회에서 현역으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면 무척 곤란할 텐데요. 기술직 졸업자들은 디플로마와 함께 자격증을 따고 이들 전문가 협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기술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의 경우 OPPI의 멤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좋으며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GIS를 다룰 수 있다면 유리사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유리사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협회는 practical, 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아카데미 협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계획에 기반을 두고 GIS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유리사 학회에서 만약에 파이썬 스크립트 오류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분야가 다른 거죠. 조경과 같은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라고 하여도 실제로 설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협회의 멤버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전공인데 건축사 전공의 박사라서 나는 설계를 할 줄 모른다 라는 상황과 비슷한 건데요. 한국의 협회가 아카데믹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위는 뭐냐에 따라서 가입 기준을 정하는 데에 비해서 캐나다의 협회는 practical, 즉 현장 경험, 실제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면 지식만으로 조경 전문가로서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토양이나 나무, 꽃 등에 대한 지식이나 실제로 키워내고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응해서 디자인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원의 쾌적도를 조사하여 연구를 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이 공부한 분야가 요구하는 협회가 존재한다면 가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GIS를 구사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 중 어느 협회에 가입해야 할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애매한데요. 예전에는 OSET에서 Applied Science Technology라는 카테고리로 가입이 가능해서 저도 오래전 2년 정도 OSET 멤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GIS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대학에서도 전공 분야를 개설하면서 졸업자도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GIS 사용자들의 모임으로서 예전의 ESRI사의 포럼이 커뮤니티로 개편되어 강력한 뒷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ArcGIS 데스크톱이 개인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는 데에 비해서 ArcGIS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그 방법과 고민거리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ESRI 유저 컨퍼런스가 해마다 개최되면서 ESRI라는 특정 기업에 ArcGIS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기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미의 관공서가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공사의 구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캐드에도 GIS 기능이 첨가되어 강력해졌으며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아벤자의 맵 퍼블리셔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였으나 지금은 이미지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크게 파워풀해져서 아벤자 유저 컨퍼런스를 개최할 정도가 되었죠. 그 밖에도 리모트 센싱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건 대개 취업 후 7년에서 12년의 경력이 쌓이면 매니저로 진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되려면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증명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같은 분야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고 조금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상급 레벨로 진급을 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정을 받게 되면 수월히 매니저의 직급에 이력서를 냈을 때 기회를 잡기가 쉽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수업을 권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많은 경우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기도 하거니와 이민을 하기 전에 나라에서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가 반드시 캐나다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는 여자는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여성이 매니저의 책임과 역할, 업무 관리를 진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서 혼자서 셋업은 물론 컴퓨터의 하드보드를 개별적으로 사서 조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디플로마나 디그리가 없다면 또 내가 관련 전문가 협회 멤버 자격이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내 컴퓨터를 리부트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코 나에게 관련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입사 7년 후와 15년 후의 자신의 위치를 상상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직장에서는 상급 포지션에 구인 광고가 나와서 내가 그 포지션에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처럼 시간이 지나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 자기 개발 없이 매니저 직급에 만족을 한다면 그 직급대로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회사건, 공무원 조직이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닥친 새로운 문제는 세월이 바뀌고 이번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강요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많은 직원이 일을 하는 티만 내고 다녔지 사실은 업무 성과가 없었다는 점, 또한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인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업무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죠. 반대로 전화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안 되거나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고객을 상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진상이라고 느껴지는 고객과의 상담 중에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자의 전화 대응 태도를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어쩌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매니저는 자기 직원이 몇 시에 컴퓨터 로그인을 하는지, 업무 중에 업무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열고 닫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든 앞으로는 직장 생활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수년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할 듯합니다. 지오스페이셜 공간 분석을 주로 하던 분은 데이터베이스나 스크립트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 분야에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도 추가로 기술을 접목시켜서 업무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전문가 협회에 가입이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체크하면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으로서 GIS 관련 직장 구하기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경험 나누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